그런데 노 변호사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정호성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이미 권력 초반부터 소문이 나 있던 안봉근 이재만은 그렇게 구속시키기에 힘이 들었었나요? 혐의가 없었나요? 그들도 그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찾으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부분의 이 법조계에서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정윤회까지 구속을 해야지 이 뿔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거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넘기기도 힘들고 함부로 액션을 취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서나 기밀 자료 같은 것들을 넘긴 그런 증거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기소하거나 뭔가 하기가 좀 쉬웠지만 안봉근이나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행위가 그들의 이름으로 겉으로 드러난 게 없었고 예. 그거 이외에 이번에 그 이영찬 행정관 같은 경우도 영장 청구했다 기각된 예를 그렇죠. 보듯이 예. 안봉근 이재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안봉만이라고 그래요. 그냥 둘이 붙어서 안봉만.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면 오히려 더 모양새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으로 기각이 보여요. 됐으면. 그러니까 기각 여부를 떠나서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도 이걸 명확하게 그들의 범죄를 형법상의 어떤 이름을 지어서 의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서 뭔가 재판에까지 넘기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호성과의 그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이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던 시기는요. 네. 어찌 보면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했을 때, 네.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비선실세, 십상시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로 보도가 됐는데, 네네. 이걸 슬그머니 기밀 유출 네. 하면서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때 틀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간에 알려진 게 튼 것은 우병우 당시 그 민정비서관. 그런데 그때 정윤회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고소를 하죠. 네네. 고소를 하니까 중앙지검에서 특수 2부와 형사 1부에서 이거 진짜 명예훼손 맞아? 정윤회하고 여기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합시다. 하니까 야 어떻게 고소인을 압수수색을 하냐 하면서 누른 정황을 특검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걸 누가 눌렀냐? 중앙지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무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특검 내부에서 예. 지금 그런 논의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검찰 내부, 검찰을 대상으로 해갖고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신정을 쳐야 된다. 우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예. 답답하니까 그 뭔가 이제 빨리 무엇인가 이제 그 강하게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아마 많이 희망을 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있고요. 절차가 예. 있고 그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이재만이나 안봉근과 관련되는 분을 저희가 소환을 한다면 조사를 강력급적이면 한두 번에 끝내야 됩니다. 늘어지지 않게. 예.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 번 올 때마다 이제 그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한번 부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물어봤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충분히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렇게 됐을 거라는 단순한 개연성을 갖고는 소환해갖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한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예. 당장 어디를 압수수색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특별수사나 그 수사관이나 아니면 검사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논의가 없었다. 네. 예. 그냥 설에 불과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었다. 희망사항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서슬퍼러던 박채윤 씨나, 그 다음 장시호 씨도 처음에는, 국정조사 나오고 청문회장 나오고 그럴 땐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한동안 이제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결국 뭐 잡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너졌던 시기, 혹은 그분들이 수사에 협조했던 시기, 요건 어느 때 그랬었나요? 특히 두 분 같은 경우, 장시호 씨나 안종범,
박채윤 씨 이런 분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박수를 치지만 예.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버티다 버티지 못해서 무너진 건데. 근데 대부분 특검에 소환되어 와서 예. 거의 대부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소환하기 전에 예. 충분히 사전조사와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나 증술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렀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들이대면 그러고 대부분 그렇게 하면 대부분 무너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너지면 곧바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역대 특검보다 구속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대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그건 뭐 부분에 탈탈 털었죠. 대해서는 굉장히 그 구속자들이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분들이 이제 청문회 이게 사실 청문회가 그 특검 수사에 굉장히 또 그 도움이 됐네요. 도움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청문회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일단 전혀 모른다 하는 위증들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하고 불러서 저희가 반박하는 자료를 내면 대부분 바로 그 즉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하죠. 근데 이제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면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자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자체가 이제 그게 결국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우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청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그렇죠. 앞에서 위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증, 그리고 검찰 처음에 특검에 와갖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분들은 네. 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검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 질문할 거 네. 있는데 그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고영태에 대해서는 왜 특검에서 봐주고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측 주장이 이제 보통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고영태가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중인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 영웅을 만드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특검에서는 고영태 씨를 몇 번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나온 어떤 것이 있길래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은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조금 대답을 좀 해주시죠. 잘하셨어요.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그 최순실한테 거의 끌려다니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거의 한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모든 부분,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본인이 무엇인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관계들이었고요. 좀 난폭한 스타일이었었네요. 뭐 다들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외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뭐 특검에서는 아예 고영태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특검 사무실로 이제 출입하는 걸 모니터링을 계속 기자를 하는데 고영태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가 별도의 외부에 또 별도의 조사실을 갖고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건 합법적인 조사실이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이름 안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데서 그 뭐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의 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영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중요 행위자를 잡는 것이지 그 저인망식으로 밑에부터 전체를 다 문제를 삼는 것이 특검 수사의 기본 스타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박영수 특검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에서 선이 굽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줄기를 잡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향해 치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수사에서도 사실 고영태는 밑에 있는 일부 하수인에 불과했고 거의 대부분 시킨 일을 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밖에 나가서 조금 뭔가 서로가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뭔가 좀 다른 이런 일을 해볼까 하는 뭐 이런 얘기를 사석에 했다고 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고영태에 어떤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기 좀 곤란하지 않았나. 노승일 씨도 마찬가지 케이스일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 와중에 이게 정규제 TV에 나와서도 이제 대통령이 헌재는 출석하지 않고 1월 1일 그 다음에 정규제 TV에 나오는 1월 말쯤에서 이게 아주 잘 짜여진 오랫동안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엮인 것 같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고용태가 최순실로부터 돈을 빼먹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때 특검은 어떤 분위기였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은 받았나요? 아니, 조금 어처구니 없다라고 판단했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드러난 상황이 많고 예. 사실 저희가 수사했던 내용은 극히 일부만이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된 부분이 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더 많은 그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모자이크를 맞춰다가 일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 뭐 이거는 조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또